네, 그 지배 유형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전통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근대적인 봉건 사회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신분에 의해서 그 지위에 올라서 관습과 전통적 형식에 의거해서 지배하는 오직 지도자의 일방적인 명령에 하강 과정만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고대 왕조 국가 또는 뭐 추장, 촌장 뭐 이런 어떤 그런 국가들의 리더십을 보시면 되죠. 음, 그러니까 우리 집단은 대대적으로 이제 관습적으로 왕을 뽑았고 그 선출된 왕에 의해서 이게 선출됐다는 게 사실은 뭐 보통 그 이전 왕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이전 왕을 뭐 죽였거나 뭐 이런 걸 텐데 권력을 뺏었거나 이런 걸 텐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다시 왕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신하들이나 저기 뭐 백성들의 어떤 그 지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차지했다. 이게 정통성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그냥 명령을 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지배관계. 두 번째 이제 대표적 리더십.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정치는 이제 구성원인 일반 대중의 동의와 지지에 기인되어 행해져야 한다는 전제가 그 제도의 원리로서 성립하게 됐으며 동시에 일반 대중은 주권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의 충족을 정치에다 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회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는 그러한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화됐으며 지도자는 일반 대중의 이익의 대표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지도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어떤 유동적인 지도자 계급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된 계기는 그 과거 이제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원체 규모 자체가 작은 도시국가 단위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동의하고 물론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여기에서는 일반 대중입니다. 그 아테네에서는 노예들은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인 사회인데 그 마치 내각 책임제처럼 일단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아테네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는 게 또는 원로원이나 이런 대표로 당선된다는 게 당선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가 그 지위를 얻는 거죠. 뭐군 복무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세습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투표를 통해서 지휘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권위주의 사회가 되어 가면서 그 왕들이 통치하는 전통적인 사회가 됐죠. 그러다가 영국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임스 1세인가 찰스 1세인가 하여튼 그 있잖아요. 그죠. 그 올리버 크로멜하고 싸웠던 사람. 예. 그 양반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 양반이 초기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습니다. 그냥 세금을 걷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바로 이전의 왕이 엘리자베스 1세였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꽤나 저축을 많이 했거든요. 또 씀씀이도 이제 그 좀 뭐 검소한 편이어 가지고 그 재산을 많이 축적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찰스 1세인가 윌리엄 찰스인가 하여튼 걔가 물려받아 가지고 이걸 거의 탕진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취미가 보석 수집하시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탕진을 하고 아마 찰스 1세가 맞을 겁니다. 탕진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니까 그 귀족들에게 이제 당신 이제 요크라고 불리는 요크가 아니고 젠트리라고 불리는 이제 그 귀족 계층 약간 상인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계층인데 그 양반들에게 세금을 내라. 당시도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내겠다. 의회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세금 걷는 거를 결의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못 내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걸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왕이 자기가 돈을 좀 마음대로 쓰고 싶으니까 세금을 과하게 걷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과 지도자가 충돌을 하는 계기가 바로 이제 돈 문제, 이권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의 충족을 정치에다 구하게 됐을 때 일반 대중은 주권을 져가지고 그때 이제 리더십의 어떤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선출된 리더십이 이제 소위 말하는 대표적 리더십, 그러니까 다 동등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적 리더십이라고 있습니다. 투기적 리더십은 뭐냐면 경제적 불황이나 패전 등의 혼란기에 일반 대중의 심각한 욕구 불만을 투기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의도하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주의보다는 요령주의가 더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가 되고 일확천금을 바라게 되는 기풍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투기적 리더십을 희구하게 만드는데요. 이거는 불황기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발생할 수 있고 또 경제가 급성장할 경우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 다단계 JU라든지 또는 뭡니까 저기 몇 개 더 있는데 갑자기 다단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다단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 내가 100만원을 꽂으면 나중에 200을 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투기적인 마인드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을 쭉 모으면 그 사람들이 내는 회비만으로 내가 수익을 얻는다. 또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주면 나한테 자연스럽게 수익이 돌아온다. 이 구조가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밑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단계 업체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계속 밑에 공급이 되고 계속 들어오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피라밋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피라밋이 점점 커지면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들어오고 피라밋이 계속 영원히 커지면 이게 굴러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어디서 생기냐면 맨 꼭대기에서 생기거든요.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투자금 받아가지고 써요. 자기가 좀 빚도 갚고 그다음 원래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빚도 갚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최초 투자금을 받았을 때는 또 사람들이 내는 돈을 받았을 때는 야 조금만 참아 우리가 한 2년 정도 고생하면 니네들도 나처럼 밑에 이렇게 쭉 다이아몬드 골드 이런 애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걔들이 내는 돈으로 니들도 나처럼 생활할 수 있어 라는 어떤 희망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냈던 돈을 몰래 자기가 써요. 빚도 갚고 외제차도 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홍보를 위해서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점점 이 규모가 커집니다. 점점.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돈은 많아지는데 그만큼 겁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거 이러다가 작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익을 배당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봐요. 근데 잘 될 리가 있나 그런 마인드로 투자한 게. 그래서 돈은 날립니다. 여기 밑에 사람들한테 배당해줄 시기가 되니까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리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돈 가지고 쪼개가지고 일단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면 밑에 사람들은 이제 돈이 들어오나 보다 생각하고 더 활동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밑에 하부 구조가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세상에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단계 업체가 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 다단계에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숫자가 보통 도박에 집중한다든지 복권을 사는데 이렇게 올인한다든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든지 모든 투자 분야에는 시장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인구가 4천만이니까 5천만이니까 그 5천만 중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일 수밖에 없고 제한된 어떤 자원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밑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돈을 바꿀 수 있는 돈만 바꿔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이제 다단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피라미드이 그렇게 붕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제 원인 제공을 한 게 뭐냐? 회원들이죠, 회원들. 그걸 믿고 뛰어든 일확천금을 바라고 뛰어든 회원들. 그게 이제 투기적인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단계에 비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에
딱 이런 투기적 리더십을 이용해서 집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서 보면 경제적 불황이나 패전 등 혼란기에 일반 대중이 우린 졌어, 우린 패전 국가야 라는 식의 심각한 불만,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나와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을 따르면 독일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게르만 민족은 원래 이렇게 살 민족이 아니다.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유태인들이나 다른 유럽 애들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핍박했다. 이런 식의 이제 혹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려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끌어오고 결국에는 집권을 하고 유럽 전체를 다 장악할 뻔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투기적 리더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창조적 리더십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위기적 상황 속에서 단지 그 이익의 충족 방법을 변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치 체계 그 자체의 변혁을 지향함으로써 리더십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거 창조적 리더십은 사실 뭡니까 저기 정치 분야에서 많이 보이기보다는 경제 쪽 어떤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CEO들 그 중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맡았을 때 애플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뭐 갖고 있는 게 컴퓨터밖에 없고, 컴퓨터도 딱히 큰 혁신은 없었고, 세계 시장은 이제 모바일 인터넷 이런 걸로 이제 뭐 되게 좀 부글부글할 때였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는 그 아이팟이라는 MP3 플레이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일단 시장을 선점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던 스마트폰 시장을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죠. 아이팟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아이팟이 아이폰으로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폰 내에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핸드폰,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모바일 인터넷 활용 기기,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뇌합니다. 그 교묘한 언변으로 아이폰은 지금까지는 없던 물건이다, 그걸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없던 물건은 아니죠. 있던 물건들을 더한 거고, 그 다음에 한 1년 더 있었으면 삼성에서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이게 애플이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익의 충족 방법을 변경시키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회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애플이 이걸 다 결합한 기계인 핸드폰 사업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는 딱 맞는데, 그 다음에 기존 가치체계 그 자체의 변혁을 지향한다. 기존 가치체계의 변혁을 지향한다는 게 뭐냐면, 아이폰이 나왔다. 다른 모든 핸드폰들은 이 아이폰보다는 일단 그 아이폰만큼 스마트하지 않은 물건이다. 아이폰은 혁신이다. 새로운 혁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스마트폰인데, i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인데 혁신이다. 컴퓨터에서 활용을 하던 iOS를 이제 줄여서 아이폰에 집어넣고, 이거는 그것과도 연동이 되는 혁신이다. 계속 혁신을 강조합니다. 애플 제품은 혁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해서 마치 애플의 어떤 아이폰을 쓰게 되면 내가 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내가 더 혁신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도록 대중을 이제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기업가적인 리더십을 획득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은 안 되겠다. 애플의 영원한 어떤 CEO로 스티브 잡스 남아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그렇게 약간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사람이 정신 나간 것도 아닌데,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있는 청중들이 박수를 치고 막 와 환호성을 울리고, 이거 사실 약간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모습이 거기에 박수치고 환호하는 어떤
대중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그 덕후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그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제 격동시키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업가들은 그걸 못 보여주니까. 저도 거기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런 창조적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이제 권력 구조에 관한 이론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서 봤던 거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 있고 리더십의 유형, 리더십이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정치적인 동태성을 기준으로 해서는 관료형, 선동가형, 비정식적 리더형, 그 다음에 정치 형태, 그러니까 정치의 이제 움직임, 뭐 정치의 어떤 그 모양 이런 걸 봤을 때, 정치 흐름 이런 걸 봤을 때의 리더십 유형하고 정치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지배 유형,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따라서 이게 회사냐 아니면 왕조국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는 거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 구조에 관한 이론 등을 좀 볼 건데요. 이론은 사실 좀 따분합니다. 따분한데 그래도 꼭 봐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그 민주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도자가 좀 민주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싶을 때는 과연 뭐가 문제일까? 정치에서 대체 과거에 정치학을 했던 정치학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둔 게 있을까? 이건 현재 이런 아수라장을 과거 어떤 이론에 대입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욕구를 해결하는 일환으로서 이론을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권력 구조에 관한 이론으로서 이제 통치 엘리트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 체제에서건 간에 그 대중이 정치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도자 측만 정치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통치 엘리트 혹은 정치 계급이란 개념은 이제 정치 권력이란 본질적으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행사될 가능성을 예견한 그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도전 동시에 그 권력 분포의 다원성을 강조한 그 자유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정치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혹은 정치 권력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합니다. 엘리트 이론의 핵심은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를 통치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대중으로 양분되어 있고, 엘리트 이론의 핵심은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 구성원은 사회를 통치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대중으로 양분되어 있고, 통치에는 힘과 여기서는 이제 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힘과 교활함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간호사들에게 고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성명을 하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창 파업 중인 의사들과 간호사들 관계를 좀 이간질시키는 게 아니냐. 본인은 그런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금 그런 의도가 많이 보이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일종의 지금 기술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교활함, 그것도 어차피 통치 기술에 속하는 거니까 그런 교활함이 동시에 필요하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생성론이라는 게 있는데 엘리트는 선천적 우월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출현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론을 제시한 분들이 계십니다. 파레토나 이제 모스카 같은 이런 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틀 전에 이런 얘기를 봤죠. 선천적 우월성에 의한 엘리트의 운운하는 그 초엘리트 이론은 아니죠. 초엘리트 조국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사회 조직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근대사회의 거대한 조직체의 지도적 지위가 엘리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엘리트라서 이 거대 조직체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라기보다는 거대한 조직이 있고 여기에 지도자가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 사람이 엘리트처럼 보이더라. 결국에는 누구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 집단의 우두머리가 엘리트로 인식이 되는 뭐 이런 어떤 그 행태가 보인다. 어떤 근대의 사회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CEO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맥도날드에서 알바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승진해서 맥도날드 사장이 됐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미디어에서는 엘리트다. 알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온 엘리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실제 그렇다기보다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포장 행태가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파레토의 동치 엘리트 이론을 보게 되면 그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엘리트와 그 나머지인 비엘리트로 구성이 되며 다시 엘리트는 통치 엘리트와 비통치 엘리트로 나눠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트 순환론에 따르면 엘리트층은 쇠퇴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엘리트층에는 우수한 엘리트 후보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사란 귀족 계급의 묘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엘리트 순환의 목적은 구엘리트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파괴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그 순환 과정은 몰락한 구엘리트가 비엘리트층으로 강등하고 비엘리트층 내의 우수한 자는 엘리트층으로 승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귀족의 묘지다라고 봤는데 그 영국의 그 지배귀족, 지배계급이 바뀌는 어떤 양태를 보면 그런 것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튜더 왕조가 몰락하고 윈저 왕가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왕조 교체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이전 귀족들이 몰락하고 또 새로운 신흥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귀족이 된다든지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문벌 귀족이 몰락을 하고 신진 사대부가 들어서서 다시 조선의 어떤 그 새로운 특권 계층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파레토의 이제 엘리트 순환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량의 엘리트 순환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신진 세력의 침입을 거부하는 구 엘리트의 저항이 엘리트 순환을 방해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 새로운 엘리트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의 구호로 비엘리트층의 지지 세력을 구축해서 구 엘리트를 축출하게 된다. 프랑스 혁명도 사실은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의 어떤 민중혁명이라고 포장된 것들이 뭐 구소련의 공산혁명도 그렇고 미국의 독립혁명도 마찬가지고 민중혁명으로 포장된 것들이 대부분 다 약간 무능한 그 지도층, 기존의 무능한 지도층을 몰아내고 그 이제 그 몰아낸 측의 소위 말해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엘리트 계급을 구축하는. 근데 알고 봤더니 걔들도 결국엔 똑같더라. 나쁜 애들이더라. 뭐 자녀 군대 이렇게 면제시키고 좋은 학교에 막 백으로 보내고 뭐 결국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 똑똑한 놈들끼리 나는 흑수저요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알고 봤더니 흑수저는 아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파레토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카의 그 지배계급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스카의 지배계급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 지배계급은 소수이면서도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며 권력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점유하는 반면에 피지배계급인 다수이면서도 때로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자의적인 수단에 의한 지배계급의 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비조직화된 다수에 대한 조직화된 소수 지배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지배계급을 극소수의 상층 지배계급과 하위 엘리트로 나눕니다. 그 귀족적 정향, 귀족적 성향이 지배적일 때는 지배계급이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봉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민주적인 경향이 우세할 때는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과 같이 상위 계층이 새로운 엘리트로 충원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 미엘스의 이제 과두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 거대한 인간 조직체는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제적인 경향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는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합니다. 이게 소수자 지배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제 과두제 형성의 원인은 첫 번째, 대중의 무능과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대중은 지배받으려는 내재적인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거대한 조직에서 민주주의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다수 의견을 수렴할 길이 없으므로 대표자와 전문가의 존재는 불가피합니다. 세 번째, 대중보다 우수한 자들이 지도자로 부상해서 엘리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과두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과두제를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설명하면 대의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두제의 원칙에서 발전해서 이제 의회 제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과거 이제 로마 같이 이렇게 제한된 귀족 계급이 존재하고, 또 제한된 지도층들이 이제 뭔가 사회를 유지해 나갈 때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상업별로 상인을 대표한다든지 군인을 대표한다든지 이런 대표성을 가진 대표들을 추대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추대된 사람들이 어떤 우리 집단의 이해관계는 뭡니다 라고 이제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직능 대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원로원에 들어오고, 그 원로원에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또 주도권을 갖는 사람이 또 소수의 어떤 의사결정 집단에 들어가는, 뭐 신라로 치면 이제 화백제도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스의 권력 엘리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권력 엘리트는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단일 지배 계급이 아니라 세 개의 집단인 정치, 경제, 군의 고위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계와 정계의 유착 현상은 점진적으로 현재에 나타났으며, 그 후 군부가 합세해서 군부와 기업의 요구는 재계와 군부 인사들의 정치적 충원을 강화시키게 하였고, 그 결과 일반 정치가는 군 출신과 기업 출신에 대하여 종속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원주의 정치 이론 하에서의 그 엘리트 이론 등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저희가 뭘 봤냐면 통치 엘리트 이론을 봤고, 다원주의 정치 이론 하에서의 엘리트 이론을 보게 되면 이익 집단이 사회의 주요 정치 행위자라고 주장하고, 사회의 권력 구조는 조직화된 이익 집단 간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며 다원적 형태를 지닌다는 주장입니다. 지배계급이나 엘리트층이 없는 권력 구조이면서도 이익 집단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인정하고 있고, 정부란 이익 집단 간의 타협된 정책 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에 불과하고, 정부의 역할은 중재자, 심판자, 균형자 이런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죠. 달과 폴스비, 울핑거 등이 통치 엘리트 권력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낸 것이 바로 이 다원주의 정치 이론 하에서의 이제 엘리트 이론입니다. 다원 권력론자들의 통치 엘리트 권력론에 대한 비판, 이게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축소주의, 그러니까 전체성을 부분성으로 재정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권력의 범위가 조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단을 지배한다고 할 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배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권력의 범위라는 의미를 그 후에 더욱 확대시켜서 각 집단 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통치 엘리트 권력론에서는 권력 엘리트가 권력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 사회적 지위, 명성, 또 사기업체나 정부 내의 고위직 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권력의 자원이 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된다고 보는 데 반해서 다원 권력자는 잠재적 권력과 실제적 권력을 구분하는
어떤 양태를 보입니다. 통치 엘리트 권력론에서는 권력 엘리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공공 분야와 사분할을 다 포함시켰으나 다원 권력론자는 사회 체제와 정치 체제는 구별되어야 되며 정치 체제와 다른 사회 집단 간에는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권력 엘리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공공 분야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만 권력 엘리트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김미화 씨가 뭐 경기문화 안산문화재단 이사장인가 되셨고 친정부적인 인사들이 이건 뭐 사실 근데 이거는 현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그랬습니다. 마치 그 정권이 바뀌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이전 정부에서 꽂은 사람들은 다 빼내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다 다시 꽂는 마치 이걸 이제 그 뭐랄까요 하드디스크 바꾸듯이 바꾸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5년마다 이건 사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유명인의 성향이 예를 들어서 진보를 좀 추구한다, 지지한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리더가 됐다고 해서 그 어떤 그 해당 기관이 일하는 게 갑자기 극도로 이제 업무 효율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문화재단에 김미화 씨가 가셨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안산문화재단이 일을 엉망진창으로 한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일은 밑에 실무자들이 하는 거니까요. 중간 간부하고 임원진하고 실무자들이 하는 거고 김미아 씨는 그냥 거기 대표로 가서 이제 월급 받으시면서 뭐 결제하고 뭐 이 정도죠. 자기가 이해 못하면 밑에 사람들 물어보고 하시겠죠. 그래서 실제 업무에 크게 그 장애가 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적어도 겉에서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의로워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산문화재단이면 적어도 문화 관련해서 뭐 학술 연구를 좀 오래 하신 분이 가신다든지 또는 굉장히 그 해당 분야에 영향력이 좀 있는 분들이 가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미화 씨의 경력은 그냥 라디오 DJ, 코미디언 그 다음에 뭐 사회활동 좀 하시고 이게 다거든요. 과연 그분이 재단 이사장의 어떤 안산문화재단의 대표가 돼가지고 그 안산 지역에 어떤 뭐 큰 어떤 문화적인 기여를 하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전혀 기대라기보단 거기에 대해서는 머릿속에서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냥 낙하산이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뭐 어떤 사업 계획서를 내시고 어떤 이력서를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낙하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면 그건 낙하산인 거예요. 그 김미아 씨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대통령하고 이제 끌어안고 같이 악수하고 웃고 이런 사진만 있으니까 결국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 뭐 또 그렇게 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엘리트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사회 전체에 박탈감을 주게 되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 안산문화재 소속 조직이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이익이 될 겁니다. 하다못해 국정감사에라도 불려 나오겠죠.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사람을 앉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갑갑해 하는 거지 뭐 김미아 씨가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거기 앉히더라도 문제될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보수 정부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근데 법무부 장관에 강용석을 앉힌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그거를 갖다가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법률 분야에 대한 강용석 씨의 자격이나 또는 어떤 그 지식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행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장관급이냐 이런 문제적인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저희가 볼 게 이제 합법성 부분인데요.
그 통치 엘리트 권력론에서는 권력의 강제성만을 강조하고 합법성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원 권력론자인 달은 권력의 복종은 단순히 가치 박탈이 두려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복종자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도 일어난다고 함으로써 권력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원주의 이론을 단순히 자본주의자들의 권력구조 지배를 은폐하기 위한 부르주아 이념의 변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익집단은 체제 도전에는 무기력하며 지역적인 이슈에만 관여한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는 권력구조를 계급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의 계급구조는 피라미드 정상의 대부르주아 계급, 뿌띠 부르주아 계급, 그리고 노동계급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마르크스주의가 지금 틀린 게 뭐냐면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구조는 피라미드 정상에 지금 정부가 있어요. 대부르주아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부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부동산 사지마, 뭐 하지마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 하시면 정부비에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소당해서 또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앞뒤 생각 없이 너무 무식한 정부가 들어오면 이 대부르주아인 대기업도 그 밑에서 절절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과연 1년에 몇 조씩 벌어오는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있어? 사실 이전에 권위주의 정부 때 같으면 약 1년에 몇 조씩 벌어오는데 쟤를 감옥에 넣으면 갑자기 회사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하지만 무식한 진보 정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야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막스가 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그 공산주의를 하고 계시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공산당도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밀리반드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들의 국가라는 주장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대기업가들이 국가 엘리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기업가 출신들이 또 현재 주류 정치인들이 많기도 하죠. 예를 들면 지금 소통, SNS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네이버 부사장 출신 또는 뭐 다음 부사장 출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또 언론사 출신들이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언론사들도 대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치가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군인들이 많이 주도를 하다가 그 이전에는 물론 사회주의 운동가나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이 주도였는데 그 다음에 군인들, 근데 지금은 이제 법률가, 그 다음에 대기업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양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될까? 거기 연예인이나 문학가가 들어가겠죠. 저희 셀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더 들어가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그 재벌과 국가 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은 상류 계급 혹은 상중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즉 동일한 사회적 배경과 경험 때문에 두 집단의 보수적 성향이 그대로 정책에 작용한다. 국가 엘리트, 특히 고위 관료의 이념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이며 친자본주의에 속한다. 그러한 이념 때문에 국가가 자본가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넷째, 그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개혁적인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이 항상 자본주의 제도를 지지하게 된다. 즉 정치적 충원 방식과 부르주아 이념의 영향 때문에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이제 성과를 내려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실업률이 너무 높으니까 취업률을 높여야 된다. 그럼 취업률을 높이려면 기존의 대기업들, 많은 기업들에게 협조해서 좀 사람 좀 뽑아주라. 야, 우리가 니들이 만약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니들이 필요한 것보다 한 10% 더 뽑아라. 그 10%에 대한 월급의 한 반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 줄게. 국가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기업들이 협조를 받아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곤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저는 지금 그냥 뭐 10%더 뽑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도 취업 교육생이라든지 또는 뭐 IT 관련 국가에서 이제 그 등록금을 대주는 IT나 직업훈련 코스가 있거든요. 6개월짜리나 3개월짜리. 이것도 다 취업된 걸로 6개월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기 취직하신 걸로 통계에 잡힙니다. 이렇게 통계 조작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통치 엘리트 권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통치 엘리트 권력론은 기존의 통치 엘리트 권력론 그 자체를 위해서 사회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데 비해서 신통치 엘리트 권력론은 다원 권력론을 반박하기 위한 입장에서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 바크라크와 바라츠에 의하면 어떤 결정은 권력 때문에도 이루어지지만 권력과 유사 개념인 힘, 영향력, 권위 때문에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권력 엘리트는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그 정책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고서도 힘이나 영향력, 권위에 의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반드시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크라크는 이제 무결정이라는 개념을 더 확대시켜서 다원 권력자들의 민주주의 이론까지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다원 권력론자들의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대중의 다수가 정치에 무감각한 비정치인이라는 것이며, 그럼에도 기대 반응의 법칙 때문에 권력 엘리트가 크게 빗나가는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신통치 엘리트 권력자들은 대중의 대다수가 정치에 무감각한 비정치인이 된 것은 권력 엘리트가 조작해낸 것이며, 조작을 통해서 정치 전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아주 작은 사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뭐 반상회, 그 다음에 어디 뭐 동호회 이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가입돼서 활동해 보시면 실제로 다수의 뜻에 따라서 간다기보단 그 리더, 또 지도부, 지휘층, 회장단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의 뜻에 맞게, 또 본인들의 뜻과 예산에 맞게, 뭐 그게 대충은 이제 다수의 의견하고 일치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소수 집단은 그렇게 가는데, 그 구성원들 규모가 많은 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죠. 모두가 다 이 어떤 운영에 관심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늘 모이던 사람만 모이고 늘 의견을 말하는 사람만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리더층이 다수가 이걸 원해 라고 하면서 이끌고 가거나, 또는 다수가 이걸 원하는 것처럼 어떤 통계나 수요조사,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결정주의 권력론입니다. 반결정주의 권력론, 그 다원 권력론과 신통치가 아니고 신통치입니다. 신통치 엘리트 권력론의 행태주의적인 가정의 비판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과 무결정의 이론이 개인 행동의 관점에서 권력 행사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 개인의 이익과 요구는 반드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는 객관적 이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행태주의적인 분석을 배격합니다. 보통 이런 이제 그 개인에게 중시하는 어떤 이론이 있을 경우에 이걸 배격하려면 사회 구조가 그렇다, 또는 이제 이 전체 체제 틀 안에서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는 게 아니다, 보통 이런 식의 논지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정치학 이론 초기에 배우셨던 그 소위 말해서 분석 단계, 분석 틀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건을 분석할 때 세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어떤 입장, 그 다음에 그 국내 조직 내에서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체제 내에서의 입장,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김정은이 핵개발을 왜 하느냐, 왜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려고 하느냐. 김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어디 나가서 대접받고 또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고 하려면 핵개발밖에 없더라. 그래서 핵개발을 한다. 이건 김정은 개인적인 성격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국내 체제 내에서 왜 핵개발이 이루어지냐라는 걸 분석해 봤을 때, 김정은 권력은 지금 물려받은 권력입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으면 그래도 군 원로들이 다 같이 젊은 시절 보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실제로 김정일과 김일성은 업적도 있는 양반들이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스로 이제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쿠데타를 하려고 했을 때, 감히 저 장군한테 닌 저 사람보다 잘났냐, 누군가는 그렇게 딴지를 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반면 김정은 자기 아들보다도 어린데 저 사람이 뭘 그래 잘났습니까? 제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군의 고위 장성들이 김정은을, 야, 쟤는 우리가 안 지켜주면 그냥 허수아비야,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고도 하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북한 국내의 어떤 그 체제나 시스템 내에서의 김정은의 어떤 그 고민은 뭐냐, 김정은에게 만약에 핵무기가 없으면 김정은의 정치 체제나 김정은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은 북한의 인민군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에게 만약에 핵무기가 있다면, 야, 그 인민군 없어도 핵무기가 미국으로부터 날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재래식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체계를 김정은이 통제하고 보유하고 있게 되면 군대 의존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더라도 저도 그런 명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김정은이 핵개발을 했다. 이게 이제 북한 국내 체제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넘어서서 국제 시스템 내에서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게 됐느냐. 미국은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북한만 폭격하려고 그러고, 남한도 사실 뭔가 대단한 걸 해주는 것 같지만 말만 할 뿐, 1년에 한 번씩 한 100억 정도 보내줄 뿐이지 쌀 사 먹으라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가만 봤더니 개성공단도 닫아버리고. 이 가만 보니까, 야, 이게 핵개발이라도 해서 이걸 이거를 어떻게 어필해가지고 동정표를 받든 아니면 이제 투자를 받든, 그다음에 이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든, 어떻게든 뭔가를 우리가 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뭔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해서 이제 핵개발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분석 틀에 따른 각각의 해석이 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개의 분석 틀로 한 해석 중에 한 개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세미나에 나와서 이 하나의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을 까기 위해서는 다른 분석 틀로 갖고 와서 이제 까면 됩니다. 뭐든 그렇게 까면은 이제 그 까인 사람은 뭐라고 하냐, 저하고 지금 패러다임 논쟁 하시자는 거냐, 제가 분석하는 분석 틀이 다르지 않냐. 보통의 학술 세미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사리판이 되고요. 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국제정치학회나 한국정치학회 세미나가 보통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미나장에 가면 원래 좀 재밌게 하려면, 아니 이런 걸 연구라고 했냐, 이런 식의 어떤 그 격한 반응이 오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긴 다 이제 교수급들만 가시니까 그분들끼리는 그렇게 안 싸웁니다. 호랑이가 하고 사자가 피해가는 것처럼 그래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왜 싸웁니까? 만약에 싸워서 호랑이나 사자가 둘 중에 하나가 지면 그 다음에 걔는 넘버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게 어떤 그 강자들의 세계다라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하다가 좀 많이 빗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론을 비판할 때는 그런 틀을 갖고 와서 한다는 거죠. 그 권력을 정책 선호로 나타나는 이익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결정에 참여 여부에 따라 분석하는 행태적 접근법은 위험하다.
무행동 혹은 참여의 부재가 진정한 권력 행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선거를 하는 데 있어, 투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난 이번엔 선거에 투표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기권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근데 그 기권표가 많아져서 결국에는 과반수가 넘지 않게 돼서 이 찬반 논쟁을 부결시켜 버리면 아예 투표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란 얘기구나. 대부분의 다수의 여기서 기권표를 던진 다수의 사람들은 니네 둘 다 꼬라지 보기 싫다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 의사를 누구보다 강하게 표시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소리 없는 권력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 거대 기업, 뭐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거대 기업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소가 또 되셨는데, 뭐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뭐 기소를 한다, 또 괴롭힌다 이렇게 되면 삼성에서 이제 저희 내년도 반도체 공장 그 광주에 짓기로 했던 거 그냥 미국 LA 옆에 지을래요, 이렇게 이제 옮겨 가버리는 겁니다.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LA에 광주에 짓기로 했던 반도체 공장을 미국 쪽으로 옮기는 것을, 미국 쪽의 어떤 그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 이렇게 뉴스만 하나 떠도 산업부나 청와대에서 이제 전화가 들어갑니다. 어디 뭐 좀 많이 삐지셨냐, 그러지 말고 말로 하자라고 이제 대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 그런 걸 소리 없는 영향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행태주의,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 어떤 행동을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예측해서 판단하는 이런 어떤 게 이론이 될 수는 없다. 너무 그런 식에만 의존하는 이론은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업의 정치적 권력이 개인적 참여의 집합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가정은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비판이 됩니다. 첫 번째, 개인 기업가의 정치적 참여와 권력은 그들이 속한 기업 조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크냐 작냐, 또는 기업의 주주가 얼마나 많냐, 그 다음에 그 개인 기업가가 그 기업 내에서 공고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정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업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부재가 기업 영향력의 부재를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기업의 자본 축적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은 기업의 특혜를 베푸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권력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의 확장 운동.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상의 권력을 얻지 않으면 현재의 권력조차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운 권력은 탄생하고 그 새로운 권력이 좀 더 커지려면 기존의 권력을 공격하거나 쇠퇴시켜야 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쟁이 있다. 이건 뭐 1, 2등 경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는 권력의 절대화를 초래하며 권력의 제한이 요청된다. 권력의 제한이 요청된다는 건 뭐냐면 전교 1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전교 1등만 해요. 근데 전교 2등이 점점 부상을 합니다. 그러면 전교 1등 하는 애는 자기의 어떤 그 전교 1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너 시끄러우니까 내 옆에 앉지 마. 너 뭐 하지 마. 계속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포갑이 되니까 그 전교 1등의 권력 자체도 약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지가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계속 확장하는 건 알겠는데 또 계속 이제 어떤 그 타인의 어떤 그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도 정도껏 해라. 뭐 이런 거고요. 여기서 운동 법칙이라는 이름을, 물리학 법칙처럼 운동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권력의 집중운동.
모든 권력은 사회 구조나 정치 형태를 불문하고 항상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모든 일을 다 챙길 수 없으니까 야 자잘한 거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되면 그쪽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 모스크바의 소수지배의 원칙이나 미엘스의 과두제의 철칙 같은 게 이런 것들인데 이는 권력의 과도화를 초래하게 되고요. 따라서 권력을 늘 계속 분산시켜야 되는 어떤 그 시대의 요구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권력이 계속 집중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사실은 청와대로 집중돼 있죠. 안 그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내각 책임제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그 때문인데, 그 내각제는 단순히 대통령제가 총리제로 바뀌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각 부처 장관들이 실권을 갖게 됩니다. 평상시에 군 통수권을 국방부 장관이 갖게 됩니다. 전시에도 군 통수권은 국방부 장관이 갖게 돼요. 물론 궁극적인 결정권은 이제 총리에게 있겠지만 교정권이나 교전 승인권이나 실제로 모든 집행은 국방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모든 걸 대통령이 집중되죠. 이게 단순한 문제 같아도 각 부 장관들에게 권력이 나눠진다는 것은 그 장관 휘하에 있는 관료들에게까지 실질적인 권한이 내려간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은 전부 다 청와대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는 다 해당 부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권력 분산이 돼요. 예를 들어 결정권이 또 결정권과 책임지는 권한이 그 사회 각처에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권력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게 되는 거고, 독재 또는 뭐 독단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너도 나도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 권력의 지속운동. 모든 권력은 가능한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권력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안정화 방법의 하나가 권력의 정당화입니다. 권력의 지속운동은 권력의 영구화를 초래하며 권력의 변경이 요청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내가 권력을 갖게 되고 이 권력을 내가 계속 갖고 싶으니까 계속 가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된다, 뭐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간 됐고요. 이게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 이제 영상을 1시간 반 이렇게 해가지고 상하로 구분하려고 했는데 1시간 반씩 녹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1시간씩 해서 한 주에 3개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